제 11회 자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4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늘 참석하시기로 한 분도 지금 교통사정 때문에 아직 도착을 못하고 계신데 더 지연하는 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잘한다고요? 예, 자꾸 잘하는 겁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고 더 커지고 싶습니다. 자치와 사람의 준말로 자람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3월에 뜻을 모아서 작년 12월에 조직으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저희들이 뜻을 모은 이래로 매달 우리 국가적인 이슈들 또 글로벌 이슈들 동네 이슈들을 모아서 매달 포럼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2월달 3월달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했기에 쉬었는데 총선이 지난 4월까지 연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 스튜디오 안에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화상회의도 많이 하실 거라고 믿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일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아주 체감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는데 역시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총선 이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총선의 결과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민의를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를 우선 시작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 남은 우리의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재난사태 이후에 재난 수당 문제 하나만 해도 긴급 수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3개월 가까이 한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긴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치 않은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후에는 아마 경제 전반에 아주 깊은 붕괴 조짐까지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 민생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코로나 기후 위기가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에 비춰보면 이건 예행 연습이다 라고까지 경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닥칠 우리 사회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좀 많은 분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전환과 변화의 상황 속에서 총선에서 나온 민의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철시킬 것이냐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민의 정치, 풀뿌리의 정치에 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상컨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시게 되는 분들은 우리 너튜브에서 계속 재생해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가능한 시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이어가실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자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창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직접. 예, 저는 자람 회원입니다. 서복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자람의 회원이자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직함을 또 얘기하시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저도 연구소 소장,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소장을 한 지가 조금 됩니다. 우리 서복경 교수님의 소속도? 저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청년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참여연대에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있습니다. 연구소. 요새는 연구를 아무나 막 아무나 막 하고 있습니다. 하는군요. 저도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근데 좀 이따 도착하실 우리 이분도 그분도 걸출한 소장님이십니다. 예, 걸출한 네.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네. 여러분 아시겠죠? 도착하시면 따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야기의 진행을 우선 세 분의 패널이 한 5분 정도 총선을 쭉 지켜보시면서 또 그 결과를 보시고 뭐 소회라 그럴까요? 소회를 조금 나눠주시고 미니 핵심이 이거 같아.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놓치면은 안 돼. 이런 몇 가지의 논점, 중요한 점들을 한두 가지 좀 던져주시면은 이후에 이걸 모아서 오늘 토론의 줄기로 잡아가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모두 발언의 순서도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죠? 네, 서복경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선거가 끝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준자로 치면 이제 4월 15일 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흘 정도 지난 건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런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가 이제 글로벌하게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이후만큼이나 깊이가 깊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금 어떤 대전환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이제 대전환의 국면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걸로 가을에 코로나19가 한 번 더 지나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1라운드 한 중간에서 우리가 총선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국면에서 사실 그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결과적으로 짚어져야 되는 거는 66.2%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부터 기준으로 하면 1996년 63%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통상 1988년 선거는 민주화 직후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인 선거로 보면은 거의 그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그래서 이런 투표 참여 속에서 시민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300석의 의석 중에서 253석이 지역구 선거입니다. 지역구 선거는 이제 동네 1등 뽑는 선거기 때문에 제도의 왜곡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정당 투표 기준이죠. 정당 투표 기준으로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 계열이라고 이제 놓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 이제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하고 플러스 우리가 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열 4개 정당이 이번에 선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까지 다 합하면은 사실 투표자 수준에 있어서는 거의 타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석에 있어서는 180석 대 103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투표자 지형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이 제도의 왜곡 효과로 발생을 하게 된 21대 국회의 구성의 간극이 빚어내는 갈등 또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꼭 짚어져야만 향후에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투표율의 의미, 두 번째는 이 투표자 지형하고 의석 지형의 차이가 함의하는 바가 뭔가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향후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뭐 정당 시스템도 그렇고 한동안은 이제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내부의 혼란을 정비하느라고 되게 갈등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180석의 어떤 거대 집권당의 지형 아니면은 작은 정당들을 통해서 이번에 표현된 수치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정당 시스템 차원에서의 향후 질서가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의제 지형이겠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뭔 일이 생길 건가는 여기서 떠들고 있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평한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불확실한 미래 의제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국 사회가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어떤 과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셔서 포괄적으로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막 걸레벌떡 도착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를 소개도 하시죠. 조금 하시고 예, 모두 발언 지금 한 5분, 10분 이내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나중에 발언을 하죠. 예. 예.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살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님이 지금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저런. 딱 집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너그러운 영서구합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예, 아우 많이 이 일요일 날인데도 또 차도 막히더라고요.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영서를 네. 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사 먼저 듣고 발언 한숨 돌리시고 예.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김병호 소장님 이어주시죠. 예, 저도 화상에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잘 익숙하진 않네요. 예. 저는 이번 선거 기간에 정의당의 이제 정책위를 맡아서 말하자면 선거의 내부자 입장에서 이제 이 경주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선거를 좀 경험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 상당히 좀 허탈한 정의당이 1월 달부터 1월 달에 제1 공약을 이제 청년 기초자산제 얘기하고 뭐 부동산 투기 억제책, 뭐 그린 뉴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올해 총선의 주요 이슈들이 불평등이나 이제 청년 문제 또는 뭐 부동산 투기 억제 문제, 녹색 전환 문제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선거가 임박해서는 그런 이슈는 완전히 들어가고 전혀 다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는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나. 하나는 위성정당 이슈가 있었고요. 그 선거 시작 전부터 끝까지.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간에 뻥 터져 나왔던 텔레그램 엠번방 이슈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다 얘기해야 될 코로나19 이슈로 덮여지면서 초창기에 열심히 정책을 준비한 제 입장에서는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선거가 전혀 다른 주제로 이끌려갔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당황스럽고 또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않았던 비상사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존이나 이런 것들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비상사태 같은 게 말하자면 특히 이제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책임을 진 이 진보 정당이 되게 민감하고 역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는 걸 아마도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좀 과감하고 시원한 시도들을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은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총선은 말하자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그 준전시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이제 각 국가들이 거의 그런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특히 대한민국과 국민들께서는 이 전시를 앞둔 되게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와 집권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대단히 익숙하시구나 이제. 그리고 그런 기대를 또 그렇게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초반에 이제 질병본부에서 저는 이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위기가 거의 압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게 아니었을까. 더더구나 이런 판에 이제 이런 국난과 같은 위급 상황을 잘 협조해서 했어야 될 제1야당은 그런 기대로부터 완전히 좀 멀어진, 뭐 초반에 갑자기 중국 봉쇄하자 얘기했다가, 그리고 뭐 긴급재난지원금도 주자고 했다 말자고 했다가 또 주자고 했다가 이제 이런 수준에서 헤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게 대폭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조가 돼서 다른 시도들이 다 무색해지는 뭐 그런 결과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낳은 것 같고 소수 정당에서 투표한 입장에서는 이제 위성 정당과 관련돼서 두 야당 두 여당과 야당이 두 거대 정당들의 시도가 매우 불만스러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한참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생방송으로 뭘 해보는 게 처음이어서 이번에 잘 경험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기다려 주신 분 계속 계시고 왜 안 하냐고 문자로 막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을 보여주셔서 빨리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 안 소장님 얘기 중에 끊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어가시죠. 예. 아유 그래도 문자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방송 잘 해달라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총선을 돌이켜 보면 아까 이제 위성정당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위성정당이 큰 출범 과제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우리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은 큰 타결 준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저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만 근데 총선 이슈에서 위성정당이 그렇게 큰 이슈였는지가 약간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분노, 그들이 또 제1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들이 꼼수로 위성정당 만들었다면 거기에 맞서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한 생각인지 안 한 생각인지를 떠나가지고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어필하는 것, 진보정당에서 어필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이슈를 저는 너무 좀 우리가 길게 잡았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이미 출범해갖고 경쟁 구도로 올라갔으면 그들에게 갈 표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때 저는 더 선명한 정책적 이슈 파이팅이나 정책 캠페인이 있어야 물론 그 정책 캠페인이 전개됐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엄청 대책을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음해하고 공격 가짜 뉴스 퍼뜨리는 세력과 정의당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오히려 현 정부가 잘한 코로나19 대책은 잘했다 비교적. 그리고 오히려 현 정부보다 더 세게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더 광범위하게 광폭적으로 문제적 운동화 다녔으면 어땠을까. 심 대표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님이 4인 가구 1인당 100만 원씩 4인 가구 400만 원으로 의견을 냈지만 그 부분도 저는 좀 늦었고 전당적으로 뛰어든 것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처음에 이재용 씨라든지 정부 여당의 후보들이 70% 하에서도 70%한테 주자라고 시작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단체들도 다시 총선 연대기구를 꾸려갖고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 정당,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일삼는 후보들을 선정해서 문제 제기를 아베규탄 시민행동에 저는 그런 후보를 선정해서 국민들 알리는 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전국에 내노라는 시민단체들이 수백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총선 대응을 하는데 위성정당 규탄 활동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 자기 단체 회원들도 대부분 위성정당을 지지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층의 단체들이 모여갖고 그 캠페인에 올인하고 있다. 저는 굉장한 좀 문제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활동 자체가 잘못됐다. 당연히 해야 될 활동이죠. 시민사회단체 목소리 내야 됐죠.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주창했는데 그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에서. 근데 총선 캠페인에서 그게 중심 활동이 될 정도였는지가 저라면 정말 판단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4년 전에 한국 정치에서 가장 최고의 문제는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치를 정말 엉망으로 하는 최악의 후보들을 선정해서 그들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몇몇 단체들은 최소한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김진태, 뭐 김용남, 민경욱 등은 떨어뜨려야 된다고 다녔는데 제가 일반 시민으로 만약에 돌이켜서 보면 저는 그 활동이 너무 더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거 위성정당 규탄보다. 근데 이건 입장의 차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감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성정당 그 논란이 큰 이슈가 됐던 건 맞는데 저는 그것이 진보정당이나 시민사단체가 그렇게까지 세게 길게 대응할 일이었는지가 조금 이번 총선에서 복귀해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역으로
그럼 뭘 했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해왔던 최악의 후보만큼은 다시는 국회에서 볼 수 없다는 캠페인을 더 세게 했어야 된다 보고요. 아베교탄 시민행동 이제 친일 반민족 후보를 했는데 두 번째 저는 전 국민한테 1인당 100만 원을 주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정의당 플러스 시민사단체가 전국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정보당도 조금 더 견인도 했을 거고 지금쯤은 아마 지급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올인한다거나 국민 100%게 준다는 걸 선명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시민사단체 만든 총선 연대기구도 입장을 정확하게 그렇게 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 살펴봤는데 제일 좋은 구호는 이제 우리 신상 대표님이 중간에 내건 온 국민한테 100만 원이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심판.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독특하게 보통 집권 3년 차인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치나 정책을 망쳐온 야당에 대한 심판, 코로나19에 대한 발목 잡기 겹쳐졌고 그런 성격이 굉장히 농후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의 시민세가 두 가지 나타내려면 정책적으로 선명하고 세게 그리고 군당에서 그게 뭐 허황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아주 힘있는 캠페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여러 쟁점 때문에 흐려진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을 들여서 제대로 했나 이런 정책 파이팅이나 캠페인을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선거의 특징은 높은 투표율, 그 다음에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 세력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실망의 적극적인 표출, 그 다음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지난 그동안 총선에서 드러냈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정책 파이팅도 상당히 좀 미약한 면도 있었다. 저는 그런 성찰위에 지금부터 지방선거하고 총선 대선을 저는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사실 정책,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도는 우리가 지금 함부로 정책, 사람, 구도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도는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어떻게 짤 수는 없죠. 하지만 정책과 사람은 저는 지금부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의견을 간단히 드려봅니다. 네, 예. 중간에 좀 끊어져서 조금 교란되셨을 텐데 이야기를 잘 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좀 어려웠습니다. 네. 행설수설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주제는 대충 나왔는데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의제와 관련해서 코로나 문제가 일단은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김병훈 소장께서 중요한 전략 의제가 다 압도됐다. 약간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위성장당 문제가 시민사회나 진보계에서 그렇게 센 전략으로 밀어붙일 주제였느냐 이해는 하나 좀 과도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먼저 코로나 이슈가 총선에 미친 영향 또 코로나 이슈가 전면화된 것에 대해서 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조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 석 교수님이 먼저 조금 말문 열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문제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생명, 안전,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일상이 모두 중지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병렬적으로 이러저런 다른 이슈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19에 이렇게 긴박돼 있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부분이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 뭐지 선호의 구조 이런 거를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1월 8일 날 의심 환자가 첫 발생을 해요. 그리고 2월 18일 날 소위 말하면 31번 확진자가 이제 나오는 게 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23일 날 대통령이 코로나 심각 단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3월 둘째 주가 되면은 3월 12일을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가 이제 100단위로 떨어지거든요. 그 전에 막 그 수백 단위였다가 그런데
이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3월 셋째 주에 이제 미국이 급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외신이 역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3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한국은 어떻게 했냐, 뭐 진단 키트는 어떠냐. 그리고 이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이 코로나19 건으로 G20 화상회의를 한 게 3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국면으로 잘라 보게 되면 2월 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신이 없었던 시간인 거죠. 2월 18일 30일 확진자가 나왔고 대체 이게 뭐냐 하고 이제 굉장한 공포, 불안, 이 미중유해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시기고요.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가 잡히는데 해외가 터지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안도감을 느끼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사재기가 안 나타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시간차가 이제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3월 둘째 주가 이제 해외하고 국내가 턴되는 시기가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3월 셋째 주부터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가 어쨌든 현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이제 기점이 생긴 거죠. 그 시점 즈음에. 그래서 이런 맥락을 쫓아가지고 이제 이 이슈 라인을 복기를 해 보면 뭐냐면 코로나19 국면에서 시민들은 이 사태를 누가 주도하거나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총선에서 선택을 하거나 정치 세력을 평가하는데 우선 상위 기준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와 집권당의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안 빼고 끝까지 간다. 이거를 어쨌든 이제 노력했고 실천적으로 보여줬고 경험적으로 증거가 나타난 것인데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입장이 많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 국면에서는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얘기를 했던 거는 사태를 못 읽는다. 해석의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돈 뿌리면 안 된다. 그랬다가 이제 하자.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특히 보수 지향적 유권자들 입장에 있어서 보면 정책의 안정성의 신뢰도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훼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의제를 압도한 것은 사실 시민의 일상이 잠식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고 그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정보를 무조건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본 거죠. 이 사태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2월 한 이제 셋째 주부터 해서 3월 둘째 주까지 지켜본 거고요. 그 지켜본 결과로 최종적으로 이 정부와 집권 세력에 믿을만하다라는 신뢰를 보낸 것의 결과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하위 범주들이 있는 거죠. 하위 범주들에서 어쨌든 재난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선호 기준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 이까지는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라고 하는 언론의 선거 지형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당을 심판을 하든 야당을 심판할 여유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심판할 여유가 없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다급했던 것이죠. 이 불확실하고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제 누구한테 말하자면 이 위기를 핸들링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 기준이었던 거지. 거기에서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이 순위에 밀린 거는 맞는데요. 순위에 밀렸다고 해서 그 당을 심판을 하겠다는 건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은 굉장히 올드한 프레임이죠.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고 뭐 대통령 집권 중반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현실은 사실 우리가 닥친 사태 자체가 미중유해 사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국면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사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민의 선호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선호의 어떤 일련의 결과가 선거의 결과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태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진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통상 뭐 압도했다 이런 얘기할 때 깔려 있는 좀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좀 왜곡했다. 약간 좀 자규적으로 너무나도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민심이 총선 기간이라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좀 왜곡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라든지 이후의 미래 과제를 설정하는데 왜곡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일은 좀 아니고 그렇죠. 이 자체가 사태 자체가 너무너무 큰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태를 어디까지 갈 건지 이 사건의 뭐 원인이 뭔지 사태 성격이 뭔지를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하기 시작을 했으나 네. 아직까지 누구도 명쾌하게 말을 못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지금 막 우리가 이슈라고 하는 것도 이 기승전결의 진화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는 승도 아니고 기 단계예요. 기. 이제 막 그 스타트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전결을 가야 되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확실한 조건에서 이 정도로 평정심을 시민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위기적 상황 자체가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위기가 압축된 코로나 사태에 총선에 반영된 민의가 이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이제 변화 강화될 것인가를 좀 추측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요 관련해서 조금 두 분 더 그 이제 저는 서복경 교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 대목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그냥 평이하게 이전 선거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초반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든 실제로든 이번 코로나는 일종의 준전지 상태라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느닷없이 전쟁 상태가 벌어진 거죠. 전쟁 상태가 벌어진 그래서 전쟁 상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 문제든 뭐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든 그런 것들이 과거하고 그냥 비교해서는 답이 잘 안 나오는 선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코로나 사태는 현재 수준까지만 놓고 보면 이게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던데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움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일견 맞는 얘기라고 봐요. 하나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이 감염 사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의 축소 보건 문제 때문에로 인한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단히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집권 여당이 운이 좋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 선거 운동을 하던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초기의 방역의 난조가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네. 방역이 안정적으로 그것도 다른 서구 국가가 방역이 극심한 혼란에 처했던 것과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랬던 시기예요. 그랬던 시기이고 반면에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는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큰 규모로 얼마나 잘 대처해야 되는지를 검증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른. 그래서 아직 그 이슈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 상태였거든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3월 중순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49%에서 62% 말하자면 한 달 안에 13%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임기 초반인도 아니고 중반에는 그렇죠. 평상적인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점이죠. 근데 네. 그게 하필이면 그때. 선거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순식간에 10%가 넘는 상황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당연히 그걸 잘 막고 있고 더 막도록 하려면 이 최고 사령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해버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 맥락을 디폴트로 집어넣고 그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실은 약간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 집권 여당의 그런 압도적인 이 의석 배분이
얼마나 잘 유지할 거냐가 이제 이후에는 방역도 중요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전선이 이제 이 경제 전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또 다시 이제 큰 변동 이 상태를 유지해줄 수도 있고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크게 또 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 어쨌든 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뭐 의견이 다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중요하게는 어쨌든 재난 상태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계속 강화되고 또 파생되는 경제 문제가 더 구조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스탠스를 어떻게 정당들이 정치 주체들이 대처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 이런 지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 소장님이 조금 비판적으로 제기해 주셨어요. 약간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위성 정당 문제를 좀 과도하게 집착한 것 아니냐. 뜻은 알겠으나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았거나 재난 기금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이 측면들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 운동이라고 하는 또 시급한 과제가 있었는데 조금 포인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김병호 소장님도 정의당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 더 대립적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뭐 저는 약간 이제 누구나 공인되는 20대 국회의 문제적 인물들을 낙선시키는 거가 글쎄요. 이제 이번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코로나를 제외하면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이제 위성정당 정도가 그 시점에 얘기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위성정당 문제를 선거운동에서 피할 수는 없었던 이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저희가 달리 취할 스탠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차라리 이제 재난소득이나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금 이제 정부가 네이밍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목에는 부분적으로 저는 이제 공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진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 대목에서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좀 저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으로 이 부분들을 빠르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모두가 뭐 그 정의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도 같이 공조를 좀 하고 공감대를 좀 넓혀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데에서도 기대한 것만큼 잘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내가 기본소득을 먼저 제안했다, 네가 먼저 제안했다 이런 이제 좀 원조 얘기나 하고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한가한데 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규모하고 속도 문제가 최고지 이름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대목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 그 김병호 소장님이 정의당 당사자여서 조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 의견도 위성 정당의 문제는 현실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 거대 정당 중심의 아까 이제 민주대연합 구도가 이제는 졸업할 때 되지 않았느냐 그런 구도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불평등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의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주제 속에서 정치가 좀 재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거대 정당 구도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을 좀 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다양성과 연동형 비례제도가 아주 초기적인 수준이지만 차 뛰고 포 뛰었지만 그때 도입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이제 정치권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건 깨졌단 말이에요. 이 깨진 상황에 대해서 저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실랑가는 모르지만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전 충격적인
그리고 실제로 그 예. 진행 과정 속에서 뭐 배신당한 느낌 같은 것들도 예. 토로한 걸로 제가 보여져서 이걸 단순히 현실론의 문제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정치 지형에 조금 재편이라고 하는 전략적 희망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두 분이 얘기를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서백금 소장님이 훨씬 잘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굳이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는 정보의 시간차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기 단계에 있습니다. 승도 못 갔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근데 우리가 앞서 제가 일정을 쭉 말씀드렸지만 2월 18일 날 확진자 31번 나왔고, 근데 매일매일이 아주 다급하게 뭐 몇백 명이 늘었고 몇백 명이 늘었고 그랬다 마스크 파동 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당장의 긴급한 방역 대응 이외에 그 애프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3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뭐 누가 뭐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자영업자가 죽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언론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건도 3월 셋째 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둘째 주까지는 거의 패닉이었죠. 우리도 이게 지금 막 몇백 명씩 난리 나고 뭐 눈만 뜨면은 대구에서 그 병상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병생을 실어서 광주로 나르고 뭐 이러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3월 둘째 주까지는 거의 이멀전시 상황이 맞고요.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가 이제 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해외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안정을 찾은 거죠. 어머, 쟤들 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캄 다운 되면서 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조금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이때 이제 뻥 터진 게 조주빈이에요. 3월 22일 날 박사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이슈로 놓고 소셜 이슈로 놓고 가장 그 언론에 이제 언급 빈도량이 많았던 게 N번방 사건이거든요. 2월 10일 날 N번방 국회 청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이걸 엉망진창으로 이제 엉뚱한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표면화되죠. 표면화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팀 꾸리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검거가 된 게 3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3월 그 서브 이슈로 코로나19 와중에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잡아끈 건 N번방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신급에서 코로나가 쭉 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N번방에 뭐 박사가 있다더라, 가까시 있다더라, N번방 숫자가 몇 개라더라, 몇만 명이라더라, 뭐 150만 원짜리 방도 있다더라 이러면서 그 한 2주를 보낸 거예요. 3월 첫 주, 둘 주. 그리고서 이제 셋째 주가 돼서 이 미국하고 유럽이 마구 터지는 와중에 박사가 잡힌 거죠. 이게 이제 그 과정을 경과하는 그 시점상에 우리를 놓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정보의 시간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요. 그 시간을 살았던 시민들은 그런 과정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내일의 방역이 어떻게 될 건가는 질본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의당이든 시민단체든 이게 언제쯤 예를 들어서 재난 뭐 지원이든 사회경제적 대응 정책을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올지도 알 수 없었고요. 이 파급의 심급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그 총선넷 같은 이런 거는 전국에 이제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되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나 아니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뭐죠? 그 이제 시간차 속에서 그 상황의 전개를 쫓아가기도 바빴던 시점인 거예요. 이 미중유 사태가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서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거는 N번방하고 위성정당밖에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생각해 보면은 재난 기본 소득 내지는 기본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언론 지면에 등장을 한 게 4월 들어서예요. 후보 등록 끝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부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 정부에서 원래 이거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독자화된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2차 추경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지원금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뭐 몇 프로로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슈가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의 성격 자체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의해낼 수 있는 의제가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이 전개 과정에서 말하면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게 전개됐던 이슈의 라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제가 보는 입장은 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사후적으로 보는 거죠. 그나마 위성정당 문제하고 N번방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의제였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위성정당 태풍의 와중에도 우리 정의당 9.67%, 민중당 1.05% 이제 얻었는데요. 정말 고마운 이제 숫자로 생각하고요. 어떤 입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표고 저도 뭐 발표문에 써놨지만 시민사회가 이제 우리는 각각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뭐 시민사회단체나 전국의 시민사회나 풀뿌리사한테 무조건 진보정당에 복무해라 이건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라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미 상당한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별 분화도 있고요. 또 정치 지향에 대한 분화도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든 정의당, 녹색당이 좋으니까 우리가 정당 정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는 건 자기들한테 맞는 그것도 가급적 세력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보니까 잘 준비하면 민주당의 왼쪽에 상당수는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도 가지게 됐고요.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준비해서 나오신 분들은 후보가 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그게 노동이든 시민사회 세력이든 근데 갑자기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정당 정치, 정당 참여를 심지어 진보정당 참여까지도 아직도 경호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민사회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진보정치나 시민사회 세력이 그러니까 코로나19 태풍이든 N번방 사태든 이성정당 문제든 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리는 건 맞는데 평소부터 저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뚜렷한 비전과 우리 정당, 우리 세력이 이걸 올인한다라는 각오는 다짐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명 항상 좀 늦는 거죠. 근데 저는 정의당에 만약에 캐치프레이즈를 했으면 저는 초기부터 아무 때나 1인당 100만 원 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4인 가족 400만 원이다. 정부 여당보다 우리 훨씬 낫다. 위성정당 규탄 한 번 하고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보다 우리 정책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포지티브에 접근하는 게 표가 더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공학적으로도 민주당을 찍는 상당수가 정의당을 찍어왔는데 이번에 그 흔들린 건 사실로 막판에 10%까지 올라간 건 맞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한 20%까지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 두고 저는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의당을 20%까지 찍어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뭔가 아무튼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실마리 또 더불어시민당 가는 표가 느껴졌단 말이죠. 저는 그렇다면 그들을 잡아오려면 위성정당 규탄보다는 정의당이 왜 필요한지를 더 보여준 데 주력해 있어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위성정당 규탄 다 좋은데 정말 진보정당에 힘을 실어주고 책임 있는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바로잡기 위해서도 민생 문제나 경제 살리기 문제에 뚜렷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국민 100%한테 줘야 되는지까지 합의도 안 되고 발표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건 서민 경제나 밑바닥 민생 문제에 대한 상당한 무관심 또는 본리가 일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심지어는 이런 고민까지 들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제가 다 뒤져봤는데 전 국민 100%에 줘야 된다는 주장을 마지막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현실은 막 지금 막 오늘 내일 죽겠다고 난리인데 당장 내놔라 그러는데 이런 지적은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하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나 그 대안 세력으로는 자리 잡지 못한다. 그럼 제일 손쉬운 건 그거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에 대한 감시에 치중하게 될 거다. 그거 좋아요. 그것도 의미 있죠. 근데 그 이상의 대안을 만드는 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정책이 나왔으니까 정의당이 이야기했던 세입자한테 이제 20만 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 주거권 운동하는 세력들이라든지 총선 주거권 연대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범시민사회하고 정의당의 진보정당이 조금 더 설계를 잘해서 사실 세입자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저는 전국의 모든 막 현수막이나 정책 캠페인에도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정치가 필요하다. 1인당 뭐 월세 50만 원 지원할 때 이기 국면에 20이 아니다. 이제 50만 원씩 주겠다. 세입자들에게는 뭐 이런 조금 더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입자를 위한 정치가 한번 이슈가 됐는데 민달팽이 전 위원장 권지웅님이 한 100명의 청년 세입자를 이끌고 한 110명 이끌고 민주당 입당할 때 잠깐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시민사단체나 정의당이 그보다 더 주거권 문제로 이슈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성정당 때문에 뭐 다 전부 다 이해돼. 엠번방 사건도 다 이해되는데 아니 원래 그것들을 더 잘하던 세력이 왜 그런 것을 더 전국적으로 캠페인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두고두고 아쉽고 뭔가 아무튼간 뭔가 좀 이상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네. 저는 자꾸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을 위한 변명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사실 그것은 정말 결과론적인 평가다.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까지 비례형 정당 창당을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정의당이 정당 명부 선거를 합니다. 당원 총투표를 해요. 그리고 후보 내놓고 이제 공약 막 내던 와중에 3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비례정당 창당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팀 생기고 저 팀 생기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의원, 뭐 이종걸 의원, 뭐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정의당한테 니들도 총투표해라, 니들도 연합당 들어와라. 그러면서 거의 밖에서 저는 사실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당이 총투표를 하든 전국위원회를 하든 그건 그 당 문제죠. 근데 자기들이 이 팀 꾸리고 저 팀 꾸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명분 있는 선거연합당 만드는 시나리오가 적절하게 안 되니까 정의당 막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2주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포기하고 만들기 전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리더십 부분들이나 선대위원장하고 이런 분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정의당 니들만 들어오면 된다. 정의당 니들은 왜 총투표 안 하냐. 니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거의 6명 의원이 있는 정당을 흔들어 댔는데 캠페인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죠. 그 정당이 그 와중에서 전국위원회하고 대의원대회하고 이러면서 당내에서 의견 모아 나가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2주를 보냈는데 사실 그 와중에 녹색당하고 우리미래당은 휩쓸려 들어갔다 튕겨 나오면서 망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요 주제는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단락을 짓고 더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더 많은데 지금 세 주제 중에 하나 중에 다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투표율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숫자인데 투표율이 66%가 넘어서는 대단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그 사실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지역구 선거나 정당 투표에서나 득표율과 의석률이 상당히 괴리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이제 민의와 제도의 불합치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가 이후에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를 추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분석해 봤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항상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지만 세대별 투표 성향을 아직 우리가 사전 투표 자료만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니요 네. 사전 투표도 세대별 데이터를 중선관위에서 아직 안 내놨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추정 범위 안에서 뭐 세대별 선호까지 좀 포괄해서 투표율, 의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만드시는 일단 교수님이 좀 제가 말문을- 데이터만 먼저 말씀드리고 해석은 다른 두 분이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당 투표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얻은 게 38.8%예요.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 계열이 이제 미래한국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 미래통합당 계열의 정치 세력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열 4개 정당이 이번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우리공화당하고 한국경제당하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이 들어왔고 하나가 이제 친박신당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네 당의 이제 득표가 이 3.27%예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하고 이 네 당의 득표율 합을 해보면 3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투표가 38.8%고 미래통합당 계열이 38%니까 아주 타이죠. 그 다음에 정의당과 이 민중당하고는 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10% 정도 수준이고 정의당만으로는 이제 9.67%, 9.7%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6.8%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표자 지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39대 38대 10대 7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투표자 지형에서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치 세력하고 미래통합당 계열 정치 세력이 타이에 분포가 된 것이 많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난 민주화 30년의 역사적 그거에서 투표자 구성 분포로 놓고 봤을 때는요. 2004년 17대 총선 전까지는 1990년 민자당 합당이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 보수 정당의 지지 유권자 투표층이 훨씬 많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를 그렇게 지나다가 2004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 17대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딱 한 번 이 당시 새천년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의 이 지지층이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 지지층보다 한 8, 9% 앞섰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열린우리당이 붕괴가 되고 나서 2008년 선거에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친박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 기준으로 한나라당하고 친박연대하고 그 다음에 이 당들의 우당이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이라고. 이 세 당의 정당 득표율을 모두 합하면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보수 우위 지형이 2008년 선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16년을 거쳐가지고 점차 이 그 폴션에 이제 밸런스가 맞춰 나가긴 해도 2016년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정당 투표 기준으로는 당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8%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타이가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정말 그 투표층이 엄청 늘어서 간신히 타이가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의석 분포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대 103석과 굉장히 다른 유권자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왜냐하면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투표자들은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너 뭐하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있어서는 이제 간신히 타이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한, 말하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이런 지형값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당 폴션 10%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의당 폴션 10%하고 국민의당 7%가, 국민의당은 특히나 지역구에는 후보도 안 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님 외에는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7%라는 얘기는 보수 유권자 중에서 도저히 미래통합당은 찍을 수 없는 분들이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투표자 니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 한 7% 정도의 투표자 니즈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진보 블락에 있어서도 정의당이 10% 정도, 이 와중에 10%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투표층 기준으로는 작은 폴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당의 10% 투표자 폴션하고 그 국민의당의 7% 폴션은 향후에 정당 질서가 재편이 되거나 투표자 지형이 재편이 되는데 굉장히 촉발 요인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투표자 지형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하나는 민주당 무지 잘한 것 같지만 득표를 보면 이제 반반. 아주 잘해서 반반. 네, 아주 잘해서 이제 반반 된 거다. 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룰루랄랄 상황이 아니고 되게
아니죠. 정반대로 아주 긴장해야 예, 되는 아주 상황. 불안한 네. 간당간당한 상황. 이제 거꾸로 의석은 거의 더블로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도의 왜곡 효과가 있고 그렇죠. 오히려 제도 왜곡 효과를 오히려 누린 반면에 180이기나 줬는데 못해? 라고 하는 이제 부담과 압박이 더 불안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지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예요. 이번 네. 선거가. 왜냐하면 지역구 득표율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세력이 49.9%를 얻었고요. 미래통합당 계열 세력이 41.5%를 얻어서 득표율 차이는 8.4%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지역구 기준으로 이거는 참 계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표 기준으로 하면은 이 두 당의 이 득표 차는 8.4%밖에 안 나는데 의석률의 격차가 31.2%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득표율의 편차의 4배만큼의 의석률 편차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말하자면 긴장 요인이 있고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얻고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얻어가지고 거의 그냥 새빨갛잖아요. 그런데 득표율 차이는 8.9%밖에 안 나요. 양당 지지층, 투표층, 양당 후보 투표층.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요.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이 1석 가져가가지고 그림으로 보면 파래요. 근데 득표 차는 12%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전국이 경쟁 지역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흔히 대구를 얘기를 하면서 대구는 여전히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했습니다. 대구가. 그러니까 기존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의 2016년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 총 25개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절반밖에 그러니까 후보 자체를 절반밖에 못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25개 다 냈거든요. 그리고 2016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요, 이 새누리당 계열 후보하고 새누리당 계열 무소속이 맨날 경쟁을 했던 곳이에요. 후보가 없으니까 아예 다른 후보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 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사실 30% 이상 얻은 후보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 이상 얻은 후보가 지난번에는 2명이었거든요. 이번에 7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왜곡 효과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TK 지역도 급격하게 경쟁 지역화되고 있는 거예요. 투표자 지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도가 사실 결과 해석을 하기 참 어려운 게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의석률을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그거하고 득표율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득표율 기준으로 유권자 지형은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내 지형은 제도의 왜곡 효과 때문에 의석률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양자의 갭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 사이에 기대와 실망의 사이클이 계속 작동을 하는 게 우리 지금 선거제도하고 의회 정치의 특징이라서 굉장히 이게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두 분은 뭐 좀 특별과 관련해서 조금 짚어볼 만한 이슈들. 저는 뭐가 조금 고민이냐면 사실은 이제 촛불이 있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이 한 30에서 40%대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그리고 민주당이 약 20% 전후에서 뭐 한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16년 10월 중반 이후에 이제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고 그 역전이 이제 촛불이 되고 탄핵이 되고 대선이 되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한 40% 전후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뭐 잘 나가면 뭐 50%까지 가고 안 나가도 30% 후반대 되고 반대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최악이었을 때는 뭐 2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20%대 올라왔다가 뭐 20% 후반까지 가고 이제 이 곡선이 2017년
분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그러니까 촛불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촛불 후의 대선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소선구제에서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이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할 수도 있는 결과이었는데 왜 놀라냐 이거죠. 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3월 초까지 집권 여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명분으로 삼았던 게 탄핵 세력이 부활할 거다 이런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그걸 위성 정당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2017년 촛불 이후라면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쳐도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를 넘기가 어려운 지지율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은 2017년 이후 특히 작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임명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6월달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실책들을 해왔고 그거에 거의 정점에 해당했던 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던 거 하고 조국 사태를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거의 정점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작년 연말 정도까지 가면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일거에 뒤엎었던 게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국면들이 만들어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대목에서 보면 원래 이 결과는 당연했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2017년에 민주당의 이 지지율이 스스로 자신들을 잘 관리했다면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다양성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잘 안 됐던 거는 저는 집권 여당 책임이 굉장히 큰 게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걱정되는 대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한국 정치 발전에 제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서 180석이라는 높은 득표율을 그러니까 이 득표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에 빠져서 본인들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 정책적 실책들을 범하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미래통합당 때문이 아니고 본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쪽이 부응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수당 문제가 아니고 저 미래통합당을 막아야 된다는 논리가 부상이 돼버리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끊임없는 악순환 정치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이미 한 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성정당 논란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계없이 기껏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서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시도하려고 민주당도 스스로 거기에 참여해서 했던 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상황이 그 논리 구조가 재생되거나 반복되는 게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도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런 무책임한 논리, 과도한 논리는 이제 못 쓰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감시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력도 키워야 되고 제가 여기 쓰는 민주당에 대한 태도를 감시 견제로만 해서는 안 된다. 참여할 사람들 참여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주장할 사람들도 주장하게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 가면 무슨 변절이고 정의당 가면 뭐 정책 결단이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180석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정말 무서운 심판대에 올랐죠. 이제 야당 탓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본인들 실력으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 노동 종중, 서민 종중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또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 이제 2022년인데 그때 우리 김병건 소장님 말씀하신 혹독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통합당 부활을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얼마나 민망하고 무책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민주당이 실망했으면 그 표는 이제 진보 정당한테 가자 이런 광범위한 여론 조성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후보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준비도 구의원, 시의원 아주 구체적으로 후보조차 뭐 정의당도 10% 넘어날 귀한 득표했지만 후보를 70명밖에 못 냈잖아요.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동안 우린 그냥 아주 애정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런 의견을 한번 그동안 뭐 했을까 70명밖에 준비를 못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굉장히 정당 어렵고 개개인 후보도 어렵다는 거 충분히 알고 저는 말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그런 이야기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53개에서 70명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배금당 아니 배당금당 국가혁명 배당금. 예, 다 내가지고 저기 여성 30% 채워가지고 8억까지 받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왜 그랬을까? 다 내고 우리가 받아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또한 민주당하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민당에 들어갈 사람 민당에 들어가게 하고 아닌 사람들은 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에 가서 올인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독자적인 시민정치 세력도 좋고요. 근데 계속 근데 이렇게 막 비례투표용지에 진보 정당으로 보이는 당이 막 10여 개가 있는 구조로는 저는 대중의 관심이나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이 차이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냐라고 물어보는 구조에서 그리고 여전히 몇몇 정당들에서는 정파가 모든 걸 장악해 갖고 좌지우지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대안이 있는 세력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런 꼴 보느니 민주당이 더 낫다 이런 밑바닥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엄연히 받아들일 현실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정리하면 아무튼 투표율이 높은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촛불혁명과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다음에 이번 투표에서 사실은 거대한 플레이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많잖아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투표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선은 이제 문재인 프리미엄이 없죠. 이 사람 이제 그때는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본격적인 저는 심판대라고 생각하고 만약 민주당이 잘하면 또 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실력을 저는 2년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지 더 좋은 평가 받겠죠. 민주당이 못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못하기 기다렸다가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어쨌든 180석이나 얻은 세력이 더 잘해서 민주주의나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근데 우리는 더 준비됐고 더 잘할 세력이라는 걸로 승부를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저는 진보 정당도 우리 시민 정치 세력도 이제 문재인이 없는 선거 때는 아무런 저는 이제 문재인 변수가 없는 그러니까 긍정적 변수가 없는 선거가 될 거다. 하면 진짜 누가 더 민주주의 문제나 민생 문제, 특히 서민 경제 문제의 실력자이냐가 판가름 날 거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난 다음 지방선거 대선 때까지 그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민주당 여러 태도를 봤을 때요. 그렇다면 망해라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저놈들 망해라. 그래서 우리 찍어달라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쳤고 실망한 부분을 우리는 파고들면서 그 더 많이 준비됐고 더 우리가 민주주의나 민생 문제 철저한 세력이다라는 것으로 대한 세력으로 이제 파고드는 2년의 그런 아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당분간 투표율은 더 높을 것 같다. 다음 지방선거 대선 때까지도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 뭐 자연스럽게 이후 전국 뭐 대선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일 같고
한 2년을 남겨두고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행태 어떻게 좀 움직여질 것인가에 대한 이 총선이 가져다준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추측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기대도 해보고 또 이렇게 압박도 푸시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두 분도 조금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새로운 사회에 약간 좀 진보적이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체들이 어떤 정치적 기회를 좀 포착하면서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사실 오늘 논의의 결론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당들의 좀 예상되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2년 동안 아주 신중한 갈등 관리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존에 왜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정치개혁 등등등 해왔던 게 그 모든 의제를 리셋시키는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게 코로나19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의제들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사회 안전망 정책이든 거시경제 정책이든 조세 정책이든 이런 게 코로나 이후 국면에서 다 재조명돼야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 공론장에서 다뤄야 될 아젠다가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자 지형하고 의석 지형의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석은 압도적으로 가졌는데 투표자 지형은 똔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항상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음 선거, 정치 세력은 다음 선거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선거의 정치 일정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도 안 남았습니다. 2022년 봄이 되면은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제 공직선거법상에는 그 임기 만료일 60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2년은 어떻게 되냐면은 3월에 대선하고 6월에 지방선거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당들의 스케줄로 놓고 보면은 내년에 그 2월 4월 임시국회를 하고 나면 아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 1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지방선거 국면 들어가고 대선 뭐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라서 이 뭐 개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문제들을 새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요인이 그 열린우리당의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그 갑자기 이제 152석의 집권당이 되고 나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다가 뽀사진 게 열린우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할 때 지금 원내 열린우리당이나 지금 조건이 비슷한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집권을 하면 요거를 하겠습니다라는 공약 중심으로 21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구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린우리당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 특히 원내 갈등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잘못 판을 벌이면 당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의원들의 발언 수위라든지 물론 이게 다 통제되진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열린우리당 때도 의원단들이 개별 의원의 칼날을 다 드러내면서 각계약진하면서 자기 발언하고 그러니까 그룹핑을 막 이 그룹 저 그룹이 막 만들어지고 의원총회에서 서로 입장을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그것의 결과로 결정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열린우리당이.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는 하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게 논의만 충분히 하고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드락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서는 당 내에도 판을 깔고 열기보다는 굉장히 그 규율 잡고 기율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뭐야 그 요번에 그저 오거돈 시장님 같은 경우 있으면 바로 단기 유혈해서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집권당은 굉장히 신중한 관리 모드로 갈 거다. 근데 갈등 요인은 있다. 그 잠재적 갈등 요인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일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돈을 팍팍 풀면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어떻게 조세 정책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돈을 어떻게 거둘 건가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특히 그 과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뭐 국가 재정 정책을 쓰는데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정책을 쓰는데 이에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드러나면 아마 거기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은 들고요.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일상적인 시기에 선거에 한번 패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 됐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인 세계관은 반공보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공보수 프레임이 해체된 게 1990년 이후로 치더라도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반공보수 프레임에서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하셔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보냈는데 이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터져버려가지고 이분들은 또 세계관이 미국 일본 중심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 글로벌 질서를 보는 인식이. 근데 미국 일본 중심으로 세계 구상을 하는 게 지금 다 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 질서를 보는 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당의 리빌딩 문제까지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층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이분들이.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분들이 내부 문제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내부 재구성을 위해서 몸살을 심하게 앓을수록 그 결과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에 이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재구성을 위한 갈등을 너무 심각하게 하게 되면은 20대 국회가 사실 그래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새로운 뉴 이슈들에서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입장 없음이거나 결정 불가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뭐 좀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쓰는 게 계속 지연 전술을 썼어요. 뭐 요거 지나고 보자. 요 다음에 얘기하자. 왜냐하면 그게 그 당 자체가 입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입장이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결정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연 전술이나 사보타지를 했거든요. 그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입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장 없음과 결정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보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대 총선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 앞으로 한 1년 정도 구상을 놓고서는 특히 그 국회 운영을 통해서는 되게 상수로 존재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의제가 좀 더 남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많이 좀 허비해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소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요 주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략 의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다 포괄해서 각 정당들의 스탠스하고 바램들, 걱정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당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 그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코로나의 방역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한다고 가정하고 그게 가을에 재발한더라도 이제 현재 스탠스에서 연장하는 걸 감안하면 이제 경제 전선은 현재로 보면 크게 세 덩어리 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코로나 위기가 뻥 터져서 밖에 못 나가고 뭐 이랬을 때 이제 소득이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소득을 푸는 게 있죠.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늦어도 3월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단계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항공사나 이런 데 지금 비행기 안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을 때 또는 가게들도 지금 뭐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장사가 안 되니까 셔터 내려야 되는데
이후에 몇 개월만 참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그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이거를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해고 금지를 하는 대신에 고용 기업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영업들의 부채를 연장해 준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두 번째 견디는 단계가 있죠. 근데 지금 2단계가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해서 견디고 나면 이제 깨진 것들 복구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단계, 경기 부양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가 한국형 뉴딜 하겠다 이러고 이제 지난주에 던진 이래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맨 앞 단계를 아직 해결을 못하면서 뒷 단계들이 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맨 앞 단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기존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기존에 준비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거죠. 첫째는 보통은 이제까지 진보도 사실 좀 망설였던 건데 아무 대가도 없이 국민들한테 그냥 정부가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그게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거냐. 지금 뭐 국가 부채가 40%가 아니라 50% 60%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열린 자세로 신속하게 반응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말로만 상당히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걱정만 했지 실제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게 뭐냐면 지금 뭐 고용유지 지원금 준다, 뭐 실업부조 준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2,700만 취업자 중에서 그런 얘기 할 때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줄 때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부조 준다고 그래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인데 옛날에는 사각지대가 조그맣게 보였는데 지금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 아닌 것만큼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등장해요. 첫 1단계만 하더라도 2단계, 3단계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 집권 여당은 이 스탠스에서 매우 늦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을 짓는데 여당에서 3월 말까지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그리고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된다는 것도 막판 선거 막판에 떠밀려서 급하게 약속했는데 정부하고 협의도 못하고 약속한 거죠.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집권 여당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국을 해결하라고 집권 세력에게 몰아준 건데 그 난국을 지금까지는 방역 시스템에서는 잘 해결했어요. 근데 그게 경제 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난국 해결을 할 사람을 따로 찾겠죠. 그런 상황들을 집권 여당이 얼마나 잘 핸들링하는가는 불행하게도 지금은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 모드로 가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서 굉장히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불안하게 보고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가 좀 새로운 사실을 과거에 없었던 것 중에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1단계 때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걸 활성화시켰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도 아니었고 집권여당은 더 아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상당한 기여를 했고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하고 경남에서 먼저 이제 경남. 치고 나왔고 서울에서 받았고 전주에서는 그냥 막바로 실행을 해버렸고 뭐 이제 이러면서 박박 나왔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뭐 코로나가 전주에서 발생했습니까? 뭐 경남에서 발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전국 거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가 대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중앙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워낙 안 하고 늦고 지연되고 그러니까 시민들 주민들하고의 반응성이 되게 민감한 지자체가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저는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미흡했다는 대목에서 비판을 해도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가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만큼 상당히 그건 좋아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후에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당연하게도 이게 전국 문제이고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테일한 대응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이 만만치 않게 있다. 특히 실행에서는 재원 문제라든지 큰 방향은 이제 중앙정부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거지만 실행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가 할 일들이 꽤 있고 그 지자체하고 연관된 시민사회나 주민단체나 커뮤니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는 집권 여당이든 중앙정부든 못하면 그렇게 바텀업으로 아래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면 또는 그게 작동한다면 우리가 직접 그냥 여의도 대상으로 왜 안 하니 이렇게 이제 캠페인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과정들을 밟을 수도 있고 저는 어쩌면 이 과정을 시민사회나 이제 뭐 제가 속한 이제 진보 정당들을 포함해 진보 정당들이 여의도만 쳐다보지 말고 각 지역에서 이런 대응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면 지방선거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를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을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참 아쉬운데 어쨌든 좀 거칠게 조금 요약하면 민주당은 불안한 상황에서 기대는 너무 커서 열린우리당의 학습 효과도 있고 부자 몸조심할 우려가 좀 보인다. 근데 이게 시민에게 국민에게 비칠 때는 하는 것도 없네. 다 몰아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실제 부자 몸조심도 안 되는 몸조심을 해버릴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체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극심한 내부 진통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 야당이 합리적이어야 여당도 합리화되는데 이게 적대적 공존이 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계기가 또 형성될 수 있어서 이게 좀 부정적인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닥칠 상황은 지금 막 경제적인 위기, 민생, 삶의 생존의 문제가 전방위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전시의 수준으로 밀어닥칠 텐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바는 이런 수준인 겁니다. 다행히 지방 정부가 전체를 커버할 책임도 영향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좀 움직이는 현상이 있고 이게 중앙정부를 역으로 움직이는 긍정적인 어떤 고리가 지금 눈에 띄었단 말이죠. 이런 정도가 지금 두 분이 진단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만 보태면 그 지방 정부 효과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66.2%라는 투표율 자체는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몸조심하시고 싶어도 몸조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힘이 시민들이 정말 꽂아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될 거고요. 아마 지금처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되게 능동화 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아마 시민들이 그냥 정부 하는 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하든 입법청원을 하든 샤우팅을 하든 국회 앞에 가가지고 깃발을 들든 이 각자의 니즈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렇게 추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제가 아까 이제 안 소장님이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거대 정당 두고 보지 말고 안에 들어가든 그 근처에서건 바깥에서건 계속 과제를 제기하고 단순히 의견 개진한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대안으로 실력으로 조직해 간다는 마음으로 나서야 이 부정적인 우려가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셔서 오늘 어머님도 만나러 가셔야 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절박한 상황. 마지막 발언의 예, 기회를 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사실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오늘 좀 하다 보니까 헤매네요.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서민경제 살리기나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또 비례 이성정당도 분나고 상처받은 분들한테는 제 말이 서운할 수도 있었겠어요. 다 선거 구도가 좀 그러지 않았냐 이런 치졌고요. 그
2004년도 열린우리당의 이제 실패는 당선되자마자 4대 입법에 이제 올인했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한 법이었는데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이제 보안법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미 양극화 민생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그런데 먼저 올인해서 국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처리하면 어떻겠냐라는 선호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먼저 하고 그걸로 대혼란이 생기고 거기 리더십은 불안하고 민주당에 열린우리당에 또 안타깝게 노통도 기복이 있었죠. 지지율의 기복이든 그분 개인의 캐릭터의 기복이든. 근데 그때랑은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불철저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때 학습효과로 이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 먼저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달려들긴 할 겁니다. 불철저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견인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요하게 국민들과 함께. 그다음에 김병곤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지방정부의 조건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지자체를 맡고 그들이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는 구조는 가지고 있다. 그걸 적극 활용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 민주당이 아마 이제 불안한 리더십을 조심할 거라 저는 생각하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하고 또 달라가지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40%대나 50%대 안팎의 지지율을 정권 말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국민들도 촛불혁명 이후에 국회나 행정부나 적폐가 많이 바뀌지 않는 조건에서 요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집권 3년차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 1, 2년 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에는 마지막에는 지지율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주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촉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식으로 망해라는 식으로 가봐야 우리 사회도 불행하고 민주당도 정의당 다 서로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잘한 것은 힘 확 실어주고 못한 것은 세게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설득력으로 입증하고 그러지 않도록 저는 시민사회 우리 풀뿌리 민주세력 정의당 등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에도 부자 몸조심하는 걸 이해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의당과 협력 10%나 득표한 정의당과 협력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의 민주당이라는 게 결국 촛불시민혁명 이후로 문통도 있고 민주당도 형성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권력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들은 길게 보면 촛불혁명의 계승을 저는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행 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 권력 그다음에 행정부 권력까지 좀 더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국민의 삶이 지금도 훨씬 살기 더 좋아진 데까지가 촛불혁명의 완수나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잘하면 이제 재집권에 성공할 할 거고 못하면 이제 큰 교란에 빠질 텐데 최소한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그래도 촛불혁명을 계승했거나 수행했던 세력이 한 번 더 대권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다수 과반수 이상은 있는 것 같고 그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잘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력 자체가 막말과 비리와 반공 수구냉정 기득권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정의당 이야기했던 진보여당 교체론이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잘한 건 도와주겠지만 못한 건 혹독해하면서 그런데 사사건 그 발목 잡고 과거로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 그래 진짜 야당이 우리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아니냐. 다음에 앞으로 정치 구도를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경쟁하는 선의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 달라라는 건 저는 매우 설득력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각자의 정책 지향에 따라서 최대한 민주당에 참여하고 견인하려고 하는 분들과 아니면 정의당 등에 최대한 힘을 실어가지고 어쨌든 민주당도 선전하게 하고 정의당이 그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만드는 이 좋은 구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정치 참여 그다음에 정당 참여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실제로 시민사회 영향력이 저는 많이 축소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진보적인 정치장을 가지는 분들이 그 자리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개국본 같은 분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보정당 플러스 시민사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촛불혁명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 지난 3, 4년 연구해 보면요. 촛불혁명 전에서도 실제 현장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노조나 시민단체원이나 진보당원들이 아닙니다.
민주당 플러스 알파 굉장히 숫자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어요. 개국본 등이 최근에 그 하는 집회도 보면 그들의 동원력도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 긍정적, 한편으로는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권력의 동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평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이나 진보정당이 우리 예전에 이런 뭐 거리의 정치라든지 또는 어떤 저 제도권 정치를 압박하는 거라든지는 우리가 가장 제일 잘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니셔티브나 민족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제가 촛불혁명 전후부터 최근에 그 촛불 집회 상황을 보면요, 제가 실무를 직접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범민주당 계열의 시민들이 굉장한 적극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여론 주도성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 긍정적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걸 안타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 입장에 따라서. 근데 엄연히 그게 사실이라는 건 저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못지않은 실력을 기르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미통당에 대해서는 몰아내는 데는 힘을 같이 세우고 좋은 정책에 힘을 세워주되 분명히 근데도 그분들 중에도 민주당의 사회경제 정책이나 민생 정책이나 노동 정책에 미진한 거,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 속도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개국본 그런 데에도요. 그분들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은다 하더라도 향후 2년 후 선거라든지 다음 대선이나 그 다음 총선 때는 언제까지 민주당만 응원해 줄 수는 없다. 그들은 이런 뭐 이제 옛날 용어로 하면 계급적 한계, 민생에서 한계, 노동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진보 정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우리가 또 제시하면 저는 진짜 저는 진보 정당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저는 앞으로 더 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변화 상황으로 쪼그라들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들의 실력과 진정성만 잘 보여준다면 그래 야당을 민주당과 정의당의 구도로 가는 게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네. 이런 인식이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러려면 지금부터 근데 시민사회나 불법 세력들이 정당 참여, 정당 연계를 소홀히 하거나 두려서는 안 된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걸 만들어야 된다. 네. 누구나 그냥 다 당원 가입하고 뭐 꼭 당원이 불편하면 당과 함께하는 어떤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해봅니다. 네. 조금 지나가는 거 좀 아쉽긴 한데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세요. 네. 어쨌든 거대 정당 두 정당의 형평까지 우리가 짚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시민사회에 대한 조금 바람일까요? 그동안은 좀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정과 대변 수준이었다면은 직접적 정치 당사자, 정치를 조직하는 주체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개별적으로 영입되고 많은 것에 그치지 않는. 또 반면에 지역사회는 그동안 10년 동안 지방정부들의 혁신 정책으로 주민들이 많이 공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아직 정치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익숙지 않고 약간 정당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선거는 오히려 지역사회 활동하는데 걸거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든 지역사회든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려면 직접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진보정당은 소수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지만은 의제에 선명한 의제를 제시해내는 것을 전제로 우리 지역사회와 풀뿌리 수준에 적극적으로 좀 더 결합 또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조금 바람이 있고 지방정부 역시 전체를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시민과 함께 협치의 경험을 가지고 정책들을 선도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과 간의 협치를 좀 더 강화하면서 정책적인 실증들을 해내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이런 네 주체들이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비전들을 같이 협력해서 잡아간다면은 우리 사회에 밝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2년 후 대단히 긍정적인
정치적인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서 미진하고 좀 더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들 조금 더 예각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사고에 가까운 단절이 있었는데 죄송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 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술 때문에 애 많이 쓰셨는데 오늘 제일 많이 긴장하고 수고하셨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아이고. 얼마나 긴장했을까?